프랑스 최고의 언어학자가 발표한 연구 결과에 전 세계 언어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한글은 인공지능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우리가 알던 언어의 역사를 다시 써야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의 소피 듀부아 교수는 처음 이 주제를 접했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한국을 방문한 후 그녀의 관점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글로벌 디지털 강국이 되었을까요? 한국인들이 가진 독특한 문화적 유산이 왜 미래 AI 시대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지금 공개하는 이 분석은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프랑스를 대표하는 언어학자가 밝혀낸 한국 문화에 숨겨진 힘. 그 놀라운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잠깐. 시작 전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과 사연자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듀부아입니다. 프랑스 파리 소르본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제 전공은 문자 구조의 과학성이며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 언어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언어의 해부학자라고 부릅니다. 문자와 언어가 어떻게 인간의 사고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디지털 세계에서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연구하는 일은 제게 가장 큰 열정입니다. 30년 가까이 이 분야에 몸담으며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분석해왔고, 그 과정에서 저는 나름의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로마자와 같은 알파벳 체계가 가장 효율적이고 논리적이라는 확신이었죠. 파리의 제 연구실은 언제나 활기찹니다. 세계 각국에서 온 박사과정 학생들과 연구원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교환하고 최신 연구 결과를 분석합니다. 저는 그들 사이에서 마에스트로라 불리며 항상 최종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만큼 제 의견은 언어학계에서 무게가 있었고 저 역시 그 책임감을 항상 느끼고 살았습니다. 모든 것은 작년 초 파리에서 열린 디지털 시대의 언어 세미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권위 있는 학술 행사였죠. 저는 기조연설자로 초청받아 인공지능과 언어의 미래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제 발표의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미래 인공지능 시대에는 논리적 구조를 가진 알파벳 체계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이었죠. 인공지능은 영어와 같은 알파벳 체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학습합니다. 이는 그 단순한 구조 때문입니다. 중국어나 일본어와 같은 표의 문자는 너무 많은 기호를 포함하고 있어 AI가 처리하기에 복잡합니다. 제 발표는 대부분의 청중들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유럽과 미국에서 온 언어학자들은 열렬한 지지를 보냈죠.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을 때 청중석에서 한 아시아계 연구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듀부아 교수님, 한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글은 표온 문자이면서도 조합형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독특한 특성이 AI 처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한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물론 한글이 문자 역사상 독특한 창제 과정을 가졌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현대 기술과 무슨 관련이 있을지는 진지하게 고려해 본 적이 없었죠. 사실 제 연구에서 한글은 항상 기타 문자 체계의 범주에 속했을 뿐이었습니다. 한글은 아름다운 문자 체계이지만 글로벌 디지털 환경에서는 알파벳 체계만큼 효율적이지 않을 것입니다. 표온 문자라는 점은 유리하지만 그 조합 방식이 다소 복잡하죠. 제 대답은 짧고 확신에 찬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국인 연구자 김태호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제 연구에 따르면 한글은 디지털 시대와 인공지능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그 과학적 설계 원리가 현대 컴퓨터 언어와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은 기본 요소로서 마치 이진법의 0과 1처럼 기능하며 이들의 조합은 프로그래밍의 모듈식 구조와 유사합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역시 그의 주장이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15세기에 만들어진 문자가 어떻게 21세기 기술에 최적화되었다는 말인가요? 특히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만들어진 문자라니. 그것도 제국주의 역사도 없고
글로벌 언어로 자리 잡지도 못한 나라의 문자가요? 김 박사님, 흥미로운 관점입니다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으신가요? 실제 AI 연구에서 한글이 다른 문자보다 우수하다는 실증적 결과가 있나요? 제 질문에 김 박사는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어떻게 결합되는지, 그 구조적 특성이 어떻게 디지털 코딩과 유사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또한 한글의 시각적 구조가 패턴 인식 알고리즘에 얼마나 효율적인지에 대한 초기 연구 결과도 보여주었죠. 그의 설명은 학술적으로 탄탄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론적으로는 흥미롭지만 실제 응용에서 한글이 알파벳보다 우수하다는 결정적 증거는 없는 것 같군요. 한국어 AI 모델이 영어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도 본 적 없고요. 소규모 실험 결과로는 일반화하기 어렵습니다. 제 반박에 김 박사는 놀랍게도 화를 내거나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밝게 웃으며 말했죠. 듀부아 교수님, 논문과 이론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직접 한국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책으로만 본 한국과 실제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한글이 어떻게 디지털 환경에 적응해 왔는지, 그리고 한국이 왜 IT 강국이 될 수 있었는지 직접 목격하신다면 새로운 시각을 얻으실 거예요. 세미나가 끝난 후, 저는 그의 말을 계속 생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한글과 한국에 대해 더 조사해보기 시작했죠. 기존의 언어학 연구들은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역사적 맥락에서만 다루고 있었습니다. 현대 기술과의 연관성을 다룬 연구는 거의 없었죠. 그러나 제가 찾은 몇몇 통계 자료는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한국은 인터넷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 특히 청소년과 노인층의 디지털 활용도에서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연구에서도 삼성과 네이버 같은 한국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이런 성과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김 박사가 말한 것처럼 한글과 같은 문화적 요소와 연관이 있을까요? 몇 주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르본 대학에 6개월 연구 휴가를 신청했고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동료 교수들은 제가 미쳤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세계적인 언어학자가 한 나라의 문자 체계를 연구하기 위해 반년이나 시간을 투자한다니. 학계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었으니까요. 소피, 진지하게 말하는데 내 경력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야? 그건 그냥 또 하나의 동양 문자일 뿐이야. 우리 서구 학계에서 그런 연구는 견방으로 취급받기 쉬워. 제 오랜 동료 피에르의 말이었습니다. 그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제 이론에 도전하는 모든 가능성을 열린 마음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30년 가까이 언어를 연구해온 저에게 이런 새로운 도전은 학문적 열정을 다시 불태울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역사책에서 한국은 늘 전쟁과 빈곤의 이미지로만 기억했는데 눈앞에 펼쳐진 건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자동화된 입국 시스템, 완벽히 정리된 동선, 어디서나 느껴지는 세련된 디자인까지. 이게 정말 아시아의 작은 나라인가?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파리 샤를드골 공항보다 효율적이고 현대적이라고 느껴졌죠. 다른 여행객들은 익숙한 듯 빠르게 움직였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이 디지털 기기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른대로 보이는 노인분도 스마트폰으로 코드를 스캔하며 입국 절차를 진행하고 계셔서 교수님, 처음 오셨나요? 서울까지 어떻게 가실 예정이신가요? 공항 안내데스크의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물었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려던 저에게 그녀는 공항철도를 추천해 주었죠. 단 43분 만에 서울 도심까지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서울 시내로 들어서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대중교통, 밤늦게까지 활기찬 도심,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세대가 자연스럽게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 호텔에 체크인한 후, 저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미 내 선입견이 무너지기 시작했구나. 프랑스에서 가지고 있던 아시아에 대한 이미지, 특히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20년도 더 지난 것이었습니다. 교수님, 이번 방문은 어떤 목적이신가요? 호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연구하러 와서. 그 말에 직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관심 있으시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근처에 한글박물관이 있어. 그리고 이 근처에 작은 서점도 있는데 언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랍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생각보다 작았지만 놀랍게도 다양한 분야의 책들로 가득했어. 특히 한 구석에는 언어학 관련 서적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집어 들었는데 표지에 한글로 뭔가가 쓰여 있었어. 그 책은 우리 동네에서 30명이 돌려 읽은 책이에요. 젊은 서점 직원이 다가와 설명했습니다. 이해가 가지 않아 더 자세히 물어보니 그 책은 마을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는 책이라는 겁니다. 한 사람이 사서 모두가 함께 읽는 문화가 있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이런 독서 모임이 전국에 수천 개가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왜 이렇게 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나요? 제 질문에 서점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역사 때문일 거예요. 조선시대부터 배움이 신분을 바꿀 수 있던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과거 시험을 통해 양반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게 우리 DNA에 새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세종대왕께서 한글을 만드신 이유도 모든 백성이 쉽게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날 저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겉모습의 화려함보다 더 충격적인 건 이들의 배움에 대한 자세였어. 카페에서도 지하철에서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많았고 밤 늦게까지 불이 켜진 독서실과 학원들을 보며 저는 이 나라의 본질적인 힘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한 전시 포스터를 보게 됐습니다. 직지신체요절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본. 제 전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제였죠. 다음 날 바로 그 전시를 보러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시회가 열리는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평소 서양문화관에서는 구텐베르크의 인술수를 최초로 알고 있던 저에게 이 전시는 단순한 호기심 그 이상이었죠. 학자로서의 양심이 이끌었다고 할까요? 반증 가능한 모든 것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 연구 방식이니까요. 전시장에 들어서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중앙에는 직지신체요절이라는 책의 복제본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금속 활자와 제작 과정이 전시되어 있었죠. 안내문에는 이 책이 1377년에 제작되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잠시 제 머릿속에서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구텐베르크의 사시행 성경은 1455년. 이렇게 되면 한국의 금속 활자는 구텐베르크보다 무려 78년이나 앞선 셈이네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전시의 해설사가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아차리고 영어로 다가왔습니다. 이것이 직지신체요절이라고 부르는 책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본이죠. 아쉽게도 원본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어서 여기서는 복제본만 볼 수 있습니다. 프랑스예요?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된 거죠? 1866년 경인양요 당시 프랑스 함대가 강화도를 침공했을 때 가져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엔 그 가치를 몰랐던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 조국이 다른 문명의 귀중한 유산을 약탈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저는 단순히 연도만으로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어. 금속 활자의 제작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을까요? 해설사는 저를 다른 전시물로 안내했습니다. 거기엔 활자를 만드는 과정이 자세히 나와 있었죠.
주물 방식, 금속의 배합 비율, 활자의 배열 방식까지. 놀랍게도 이 모든 것이 구텐베르크가 사용한 방식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특히 구리와 납, 주석의 배합 비율은 거의 동일했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동양과 서양이 서로 구류 없이 이렇게 유사한 기술을 개발할 수 있었을까요? 제 질문에 해설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동서양의 지식이 생각보다 더 활발하게 교류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비슷한 해답에 도달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죠. 하지만 확실한 건 한국에서는 이미 1, 3세기부터 금속 활자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전시장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유럽 중심주의적 역사관이 제 머릿속에서 무너지는 경험이었죠.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운 인쇄술 혁명의 기원이 실은 한국일 수도 있다는 사실 앞에 학자로서 저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관련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직지는 단순한 책이 아니어서 불교의 지혜를 담은 책이었고 그것도 쉬운 언어로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었습니다. 당시 한국은 지식을 특권층만의 것이 아닌 모두가 공유해야 할 가치로 여겼던 것 같았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의 또 다른 위대한 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로 한글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기술적 오의가 아니라 그 뒤에 담긴 철학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여러 대학과 연구소를 방문하기 시작했죠. 서울대학교 언어학과를 찾아간 저는 이진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한국 문화사를 전공하신 분이었죠. 금속 활자에 관한 제 질문에 그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듀부아 교수님, 직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그것이 구텐베르크보다 앞섰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왜 그것을 만들었느냐는 거죠. 이 교수는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지식 공유의 철학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한국의 왕들은 백성들에게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중요한 국가 과제로 여겼다고 해요. 단순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모두가 읽고 배워야 한다는 철학이 있었던 겁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당시 양반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한자를 사용했지만 일반 백성들은 글을 읽거나 쓸 수 없었죠. 세종대왕은 모든 백성이 쉽게 읽고 쓸 수 있게 하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문자를 만드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기술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느냐는 철학이었던 거죠. 서양에서는 인쇄술이 처음에는 성경과 같은 종교 서적을 위한 도구였지만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지식민주화의 도구였다는 점이 큰 차이였습니다. 현대 한국의 콘텐츠 산업을 보면 이런 철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K-팝, 한국 영화, 이들은 모두 누구나 쉽게 즐기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지죠. 복잡한 이론이나 난해한 개념보다는 공감과 소통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 교수의 말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지식 전달이란 곧 권력의 해방이라는 생각까지 이어졌죠.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기술보다 철학이 앞서 있었다. 그것이 진짜 강국의 증거다. 다음 날 저는 국립한글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미영 큐레이터는 한글 창제의 배경을 더 자세히 설명해 주었어요. 한자는 중국에서 온 문자로 배우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었죠. 세종대왕은 이런 불평등을 바로잡고 싶으셨어. 어린 아이도 배우지 못한 여성도 모든 백성이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한 큐레이터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제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거기에는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어. 제가 놀란 건 한글이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과학적 원리를 바탕으로 설계됐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문자 개발이 아니라 문자학의 혁명이었습니다. 소리의 원리를 분석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최초의 시도였죠. 이런 접근 방식은 1호 세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혁신적인 것이었습니다. 한글의 과학성이란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파리 세미나에서 김태우 박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죠. 한글은 디지털 체계와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이제 그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내일은 한글의 구조와 원리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싶습니다. 제 말에 한 큐레이터는 기꺼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약속대로 한 큐레이터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컴퓨터를 준비해 주었고 화면에는 한글의 기본 글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죠. 한글의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들었습니다. 큐레이터는 기역, 미은, 미음, 시옷 같은 글자들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놀랍게도 기역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미음은 혀가 윗몸에 닿는 모양을 시각화한 것이었죠. 미음은 입 모양, 시옷은 이의 모양이었습니다. 언어학자인 제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혁명적인 발상이었어. 그리고 모음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의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바, 오 같은 모음들은 단순한 기호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을 의미하는 동그라미와 땅을 의미하는 가로선, 사람을 의미하는 세로선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철학적 삼진이었죠. 세계관이 문자에 담겨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철학적인 문자는 본 적이 없어요. 더 놀라운 건 이 8개의 기본 글자로 17개의 조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조합의 원리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설계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사실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영어의 알파벳 26자로 표현할 수 있는 소리는 한정되어 있고 불규칙한 발음 규칙 때문에 외국인들이 배우기 어렵다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기본 글자만 익히면 거의 모든 소리를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뒤부아 교수님, 이런 특성 때문에 한글은 컴퓨터 프로그래밍에도 매우 적합합니다. 모듈화된 구조, 논리적인 조합 원리가 코딩 언어와 유사하거든요. 한 큐레이터는 컴퓨터로 몇 가지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는 방식은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기반으로 AI 언어 처리 모델을 실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점은 이 모든 게 600년 전에 설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컴퓨터는커녕 전기도 없었는데 말이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본 문자 중 이렇게 완벽한 언어는 없었습니다. 수천 년에 걸쳐 자연스럽게 진화한 다른 문자들과 달리 한글은 처음부터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그것도 놀라울 정도로 현대적인 원리로. 저는 호텔로 돌아와 제 연구 노트에 열심히 기록했습니다. 한글의 구조와 원리, 그리고 미래 기술과의 연관성까지. 학자로서 저는 이미 충분히 놀라운 발견을 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짜 힘은 단순히 문자나 기술에만 있는 게 아니어서 이후 며칠 동안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저는 한국의 또 다른 힘의 원천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전 국민이 배우는 나라로서의 교육 문화였죠. 한 달 전만 해도 저는 이런 발견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서양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저였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제 시각은 넓어졌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 저는 좀 더 일상적인 모습을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홍대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단기 임대해 머물기 시작했죠. 그곳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더욱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보던 중 한 가지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거의 모든 집에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고 책상 위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죠.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연구가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 무렵 저는 종합적인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서울대 언어학과 윤성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한글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윤 교수님은 제가 발견한 것들을 하나로 연결해 주었습니다. 뒤부아 교수님, 한국의 강점은 세 가지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금속 활자, 한글, 그리고 교육열이죠. 윤 교수님은 이 세 요소가 어떻게 시너지를 이루는지 설명했습니다.
금속 활자는 지식의 전파 수단이었고, 한글은 지식의 이해 도구였으며, 교육열은 이 과정의 지속성을 보장했다는 거죠. 중국도 인수술이 있었지만 한자라는 복잡한 문자 때문에 대중화가 어려웠습니다. 유럽은 인수술과 알파벳이 있었지만 교육은 오랫동안 특권층의 전유물이었죠. 한국만이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으며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로가 현대 문명에 완벽하게 적합한 국가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AI와 메타버스 시대에도 이 조합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정보의 빠른 전파, 논리적 이해, 그리고 끊임없는 학습 의지. 이 세 가지는 디지털 시대의 핵심 요소니까요. 윤 교수님은 제게 흥미로운 통계 자료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인터넷 보급률, 디지털 리터러시, 소프트웨어 개발자 비율은 모두 세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초등학생 코딩 교육 시간도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우리는 수백 년 전부터 이 시스템을 구축해 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세종대왕의 한글 참제와 그 이후의 교육 철학이 지금의 결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저는 이런 역사적 연속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서구 국가들은 종종 과거와 단절하며 발전해 왔지만 한국은 전통적 가치와 현대 기술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성장해 왔던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이 갖지 못한 한국만의 완전한 삼박자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짧은 시간에 놀라운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거죠. 윤 교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오며 저는 서울의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빌딩마다 빛나는 한글 간판들,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 불이 켜진 학원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우연히 성공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정교하게 설계된 성장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나라였던 거죠. 세종대왕의 한글 참제와 지식 보급 철학이 600년이 지난 지금 디지털 혁명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와 저는 제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의심과 편견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제는 명확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그 세미나에서 김태우 박사가 했던 주장. 한글은 미래 AI 언어에 가장 적합한 문자 체계입니다. 이제 저는 그 말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귀국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세계에 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한국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가 세계적인 언어학자로서 한국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것이었죠. 쥐부아 교수님, 한국에서의 연구를 마치고 어떤 결론을 내리셨나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어. 처음 한국에 올 때 저는 한글과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의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확신합니다. 한국은 미래를 이미 먼저 설계한 나라였습니다. 기자가 놀란 표정으로 더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의 세 가지 문화적 유산이 완벽한 시너지를 이루고 있다는 점이 가장 놀라웠습니다. 금속 활자라는 지식 전파 수단, 한글이라는 과학적 문자 체계, 그리고 전 국민의 배움에 대한 열정.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 21세기 디지털 문명에 가장 적합한 국가를 만들어낸 거죠. 공항으로 가는 길에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서양 학자들은 오랫동안 동아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렌즈로만 세상을 보려 했죠.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역사적 맥락과 철학적 바탕을 함께 봐야 합니다. 기자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의 이번 연구가 언어학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한글을 배워라. 그것은 미래를 여는 열쇠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사고방식과 디지털 기술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한글 기반 AI 모델을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연구 노트를 정리하며 파리에서의 발표 내용을 구상했습니다. 과연 서양의 학자들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6개월 전에 저처럼 의심부터 할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이제 확신이 있었습니다. 증거와 경험, 그리고 물리적 분석을 통해 얻은 확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세계의 미래를 선도할 수 있을까? 답은 단순했습니다. 600년 전 한 현명한 왕이 심은 씨앗이 지금 꽃을 피우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철학, 모든 이에게 지식을 전파하려는 의지, 그리고 그것을 지켜온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 이 모든 것이 21세기 디지털 혁명과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영상 버튼을 클릭하셔서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만나보세요.